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작은 행복을 느낄 때가 있죠. 저는 한적한 공원이나 피톤치드가 가득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에서 치유와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모든 날의 로그인인데요. 소설가 김영주 작가님이 일상에서 만나고 소통했던 것들에 대한 순간의 기록을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꽃, 나무, 사람, 심지어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평범할 수 있는 소재들이지만 책에 실린 글들은 때론 울컥하고 감동적이며 매혹적으로 읽힙니다. 에세이지만 소설처럼 긴장감 있고 때로는 어른을 위한 동화처럼 읽히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각 챕터 소제목에 해당하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약속. 봄 기운이 한창인 3월에 눈이 내렸다. 기상이변으로 이따금 4월에도 눈이 내렸기 때문에 3월의 눈이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니었다. 정작 놀라웠던 건 남쪽 지방에 사는 지인이 보내준 진달래 사진 몇 장이었다. 어두운 그늘로 뒤덮인 숲에 화사하게 핀 진달래들이 눈 속에 갇혀 있었다. 진달래들은 제 몸무게의 몇 배가 넘는 눈을 뒤집어 쓰고 있거나 꽃가지 전체가 살얼음에 쌓여 있었다. 약속처럼 제자리에 꽃을 피우던 진달래가 때 아닌 방해꾼 때문에 일시정지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을 보던 나는 감탄사를 내뱉고 말았다.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한 숲에서 얼어붙은 줄 알았던 진달래가 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온몸 가득 햇살을 받으며 꽃잎을 펼치려 애쓰고 있었다. 그 모습은 뭐랄까 초록잎 하나 없이 생동감을 잃은 무채색 숲에서 천진난만 피어난 진달래가 숲의 어둠을 모조리 걷어내는 것 같았다. 풀꽃을 키우는 힘. 때론 무관심이 힘이 셀 때가 있다. 그건 식물의 세계에서도 통용된다. 내가 처음으로 꽃나무를 화분에 심어서 기를 때였다. 낭창낭창한 잎을 늘어뜨리고 제각각 꽃을 피운 녀석들은 손대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가냘팠다. 그런 녀석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화원에서 알려준 대로 물을 주는 일이었다. 난 일정 기간에 맞춰서 물을 주었다. 어떨 때는 물 주는 간격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더 자주 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잎들도 제법 생기 있었고 덜어는 꽃망울도 맺혔다. 그걸 보면서 은근히 나도 식물 기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화분 속 식물들이 하나둘씩 고사하기 시작했다. 윤기가 흐르던 녹보수는 잎이 누렇게 뜬 채 늦가을 나뭇잎처럼 떨어져 버렸고 잘 자라던 다육식물은 흐물흐물한 뿌리와 분리된 채 힘없이 나뒹굴었다. 처음에는 가늘고 긴 꽃들을 밀어 올리고
흰색의 불연포에 쌓인 꽃을 피우던 스파티 필름도 불임 상태로 전환해버렸고 화초고추도 더는 꽃을 피우지 않았다. 뒤늦게야 난 그 모든 이유가 지나친 관심 때문이란 걸 알았다. 본능적으로 빛을 향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식물에 과분한 애정은 독이었다. 지금도 예민한 녀석들의 비위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 대신 무관심할 정도로 덤덤하게 녀석들을 대한다. 정해진 기간에 물도 주지 않는다. 화분에 흙이 말라있거나 잎사귀가 생기를 잃었을 때만 흠뻑 물을 준다. 그러면 녀석들은 또다시 푸르러진다. 그렇게 나와 식물들의 동거는 진행 중이다. 동네 버스 정거장 입구에는 오래된 세탁소가 있다. 기업형 세탁소 체인점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손님 대부분을 빼앗겼지만 그곳은 터줏대감처럼 우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덜덜거리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와 오래된 재봉틀 한 대, 다림질을 위한 스팀 다리미와 다림판이 전부인 그곳을 찾는 손님들은 느수그레한 세탁소 주인과 오랜 인연이 있거나 세탁소 주변 상가의 주인들이다. 그렇다고 세탁소 주인의 손이 빠르거나 세탁업자 특유의 프로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바지 한 장을 다림질하면서도 느릿느릿 자기 볼 일은 다 보고 전화가 오면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수다 삼매경에 빠진다. 게다가 하루에 너댓 번씩 채소나 과일을 싣고 다니는 트럭 행상이 오면 살림 9단쯤 되는 주부처럼 다가가 이것저것 들춰보며 참견까지 한다. 그에게 세탁소는 생계수단이 아닌 취미생활이거나 아직은 경제적 능력이 남아있는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는 수단일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손님이라곤 하루 두세 명이 고작인 서너 평짜리 세탁소를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없다. 그런 그가 언제부턴가 세탁소 앞에 귤나무를 심었다. 그가 귤나무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는 기온이 내려갈 때마다 냉해를 막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주는 거였다. 그동안 세탁소 앞을 숱하게 지나다녔지만 난 그가 귤나무를 위해 전지를 하거나 비료 한 줌 뿌리는 걸 본 적이 없다. 간혹 내가 안 보는 사이에 그가 귤나무를 위해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면 모를까. 적어도 그는 귤나무에 무심한 듯 했다. 그런데도 귤나무는 기특하게 몇 년째 꾸준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올해 역시 풋풋한 날것들이 파랗고 단단한 껍질 속에 달콤한 과육을 키우며 싱그럽게 익어간다. 어쩌면 풋것을 기르는 힘은 그처럼 무관심을 가장한 관심일지도 모르겠다. 입안에 말을 가두는 시간. 여의나루역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내게 목적지를 묻는 기사의 말투가 좀 이상했다. 약간 어눌하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사투리처럼 들렸다. 내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택시기사는 운전석 뒤편을 보라고 손짓했다. 그가 가리키는 대로 운전석 뒤편을 보니 투명 비닐로 감싼 큼직한 골판지 하나가 걸려 있었다. 골판지에는 콩깍지 속의 콩알처럼 동글동글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언어장애입니다. 혹시 못 알아듣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다행히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비교적 말귀도 잘 알아듣고 짧게 응답도 했다.
답답하고 툭툭 끊기는 그의 말투는 매끄러운 운전 솜씨로 충분히 커버되었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 한참을 달리던 택시기사가 갑자기 손뼉을 탁 쳤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손가락을 좌우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건 손님에게 방향을 물어볼 때 그가 사용하는 일종의 수화였다. 내가 좌회전이라고 하자 택시기사는 알았다는 뜻으로 엄지를 번쩍 치켜들었다. 간단한 손짓 하나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뼉 소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너 번은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좌회전 혹은 우회전이라고 말했고 그는 알았다는 듯이 엄지를 치켜들었다.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의 택시 운전 자격 여부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던 순간이 절대 불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손님의 기분은 아랑곳 없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다는 듯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박식한 택시기사들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신뢰가 갔다. 그 후 여의도에서 여러 번 택시를 탈 기회가 있었지만 그 택시기사는 2번 다시 볼 수 없었다. 하긴 서울 시내만 해도 몇만 대의 택시가 운행된다는데 그를 만날 확률이 희박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언어장애 택시기사의 택시를 이용한 후부터 되도록 말을 조심하게 되었다. 입안에 말을 무작정 내놓는다는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즈음에 나는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서 들은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상태였다. 상대방은 별뜻 없이 쭉 던졌을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후벼놨는지 한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다. 내가 그런 상황이고 보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경이 쓰였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어쩌다 말실수 한 번 하면 스스로 놀라서 그 다음 날까지도 입을 꾹 닫아버리곤 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속담에는 말과 관련된 것이 참으로 많다. 새치여가 사람 잡는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인다. 글 잘하는 자식 낳지 말고 말 잘하는 자식 낳으랬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이 씨가 된다 등등 수십 가지가 된다. 그만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요즘은 사전에도 없는 조악한 조어들이 난무하고 생각 없이 달아놓은 인터넷 댓글이 살인 무기가 될 때도 있다. 어른과 아이,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반말과 욕설이 오가며 말로써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허물어버린다. 그런 세상이다 보니 입안에 혀를 단속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입을 다물고 사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천주교 신학대학에서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대침묵이라고 해서 이른바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불교의 수행 과정 중에도 무건 수행이라는 것이 있다. 침묵과 무건은 단어만 다를 뿐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다. 어느 스님은 무건과 침묵의 차이에 대해서 무건은 육체적인 수행이고 침묵은 가장 높은 정신적인 수행이라고 했다. 뜻이 어떻든 살아가면서
구업으로 인한 죄를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다면 침묵이든 무건이든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내가 어렸을 때 옆집에 청각장애 아저씨 한 분이 살았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아저씨는 불행하게도 귀가 들리지 않았다. 아저씨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손바닥 글씨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가끔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집 밖에 나와 있는 아저씨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저씨는 손짓으로 나를 불러서 손바닥에 이렇게 써 보이곤 했다. 재미있니? 예. 뛰지 마. 다친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와 내가 손글씨로 주고받은 내용은 대충 그런 것들이었다. 볼펜 글씨가 아니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이 안 되는 글씨였지만 나는 아저씨의 손가락이 지나가는 감각만으로도 무슨 글씨인지 다 알 수 있었다. 간혹 아저씨가 장문을 쓸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때는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만 파악하면 소통이 되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야말로 다른 사람과 10마디 말로 소통했던 것보다 더 인간적인 대화를 했던 것 같다. 아저씨와 손글씨를 주고받던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도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좋은 여운으로 남겨둔 덕분인 것 같다. 내가 알기로 불교에는 10대 중죄가 있다.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짓는 죄, 즉 구업이 가장 크다고 했다. 구업의 종류는 망어중죄, 거짓말하는 죄, 기어중죄, 아첨하는 죄, 양설증죄, 이간질하는 죄, 악구증죄, 한매치게 나쁜 말 하는 죄가 있다. 나열해 놓고 보니 우리가 밥 먹듯이 저지르는 죄업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에서 멀어지고 이 생에서 조금이라도 죄업을 쌓지 않으려면 입보다는 귀를 더 열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기다림의 맛. 도서관에 갔다가 낯익은 풍경을 보았다. 금방이라도 한방눈이 쏟아질 것 같은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고염나무 한 그루가 수묵화처럼 조용히 들어앉아 있었다.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농익은 살빛을 드러내는 고염을 보면서 문득 쓸쓸해졌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난 공연히 불안하고 쓸데없이 분주했다. 욕심내지 못할 것들을 욕심내느라 허탈하기도 했다. 더 괴로웠던 건 스스로 인정해야 했던 육체적 한계였다. 날이 갈수록 방전되는 체력, 그로 인한 몸의 장고장들은 내가 정한 목표치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나를 끌어내렸고, 그럴 때마다 난 아무래도 이번 생은 글렀다는 자괴감에 몸서리쳤다.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휴식밖에 없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쉬어주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내가 어릴 때 외할머니는 고요음을 따서 작은 항아리에 넣어두셨다. 그리고 고염 열매가 항아리 안에서 단맛 나게 숙성될 때를 기다리셨다. 고염의 맛은 인내의 맛이었다. 나는 양이 적어서 많이 먹을 수도 없었던 고염을 아껴 먹으며 모든 기다림의 끝은 분명 고염처럼 달 거라고 믿었다. 지금 난 내 안의 항아리 안에서 단맛으로 승화될 고염을 기다리느라 아픈 건지도 모르겠다. 기다림의 시간만큼
달게 숙성될 고요움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르겠다.